안녕하십니까? 네, 김원동 부문장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네,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의 정택수 팀장이라고 하고요. 오늘 김원동 본부장님을 모시고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 무려 3천조에 이르고 있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풀린 돈이 현재 부동산 상승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그 무능함 때문에 이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는데요. 특히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경실련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후분양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 예정인데요. 후분양제에 대해서 오늘 좀 간략하게 먼저 저희 본부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도록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후분양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기에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 알고 계신데요. 좀 더 자세하게 좀 후분양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파트 후분양제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팔아라. 아파트를 지금 우리나라는 후분양제의 반대말은 선분양인데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합판으로 지은 모델하우스만 보고 5억, 10억 이런 거의 전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 내서 아파트를 사야 하는 그런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잡는 게 후분양제다. 그래서 이 경실련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정부의 후분양제를 즉시 시행하라라는 요구를 했는데 지금 3년이 넘게 지났지만 정부에서 또는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후분양을 하겠다 하는 말을 한마디도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 정부는 노무현 정부 출범할 때 2004년 이 노무현 정부의 약속이 뭐였냐면 2007년부터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몇 달 전에 야당인 지금은 이름이 또 바뀌어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김종인 위원장이 오히려 후분양제 얘기를 꺼냈는데 역시 야당도 비대위원장이 한마디 꺼내고 한마디도 없는 걸로 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후분양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추진이 쉽지 않은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은데요. 이토록 후분양제가 도입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글쎄 이제 후분양을 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이겠죠. 첫 번째 이 후분양제를 하면 어떤 사람이 손해를 볼까? 가장 첫 번째 손해를 볼 사람들은 재벌과 건설업자입니다. 재벌과 건설업자는 지금 어떤 구조냐? 아파트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짓기도 전에 아파트를 짓는 데는 3년이 걸리는데 아파트 건설 대금, 땅값과 아파트 건축비를 전부 다 소비자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다가 또는 자기가 가진 돈을 다 내주니까 건설업자는 자기 돈이 한 푼 없이 아파트를 짓고도 큰 이득을 챙길 수가 있는데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자기 인력 한 푼도 안 투입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던 건설회사가 후분양을 하면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건설회사가 후분양을 반대합니다. 재벌과. 네. 두 번째는 재벌이나 건설업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광고료를 받고 짓지도 않은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해주는 언론, 특히 그 조중동이나 경제지들은 아파트 분양 광고 한 면만 지면을 내주면 수억 원씩의 광고료를 받고, 최근에는 TV나 라디오에까지 아파트 분양 광고가 나오고, 포털 사이트 같은 외인 광고로도 아파트 분양 광고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파트 건설업자들은 소비자 돈으로 아파트를 질 수 있는 이 선분양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기기 때문에 건설을 홍보비로 언론에다가 거액의 돈을 주고 마치 짜고 치듯이, 또 이 부동산 기자들은 어디에 아파트가 분양되고 있다, 위치가 굉장히 좋고 역세권이고 뭐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 하는 식으로 홍보성 기사를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 건설회사, 재벌과 건설회사, 그 다음에 언론, 이런 데가 이제 이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군요. 네. 네. 언론과 그 건설사들이 이렇게 참 탄탄한 그 협력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국민 대부분 여러분들께서는 또 분명히 저희 지금 본부장님께서 설명해주신 그런 광고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유착 구조를 깨지 않는 이상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정치인들에 대한 문제점도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치인들은 이런 후분양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후분양제를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다면 아파트 후분양제에 적극적 찬성을 보이는 의원은 한 10%에서 15%도 안 될 겁니다. 결국 300명의 의원 중에 50명도 안 되는 의원이 겨우 그것도 찬성을 할 것이고, 법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제가 20대 국회에 예를 들면 5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겨우 그냥 입법안을 발의하는데 서명만 할 정도.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 정치인, 국회나 지방 기초단체장이나 또는 지방의회나 이런 데 가면 토건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의원, 또는 토건회사를 직접 경영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 아파트 후분양제가 되는 것을 막겠죠. 네. 그래서 정치권과 정당에도 후분양을 반대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집권을 한 청와대 역시 후분양제를 지금 전격적으로 도입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후분양제가 전격 도입되면 중견 건설회사나 자금 동원력이 없거나 아니면 이 소형 건설회사들은 자금을 동원해 올 수가 없습니다. 자금을 동원해 올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후분양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그런 핑계로 정부는 경기가 위축될지도 모른다, 아파트 공급량이 위축될지도 모른다, 그런 핑계를 대면서 후분양을 전격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이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이제 공기업인 LH 같은 데도 후분양을 해야 되는데, LH공사는 지금까지 40년간 우리나라에서 택지와 이 아파트 공급을 해온 회사인데, 공기업이 지금도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까지 무시해서
국민을 속이고 바가지를 씌우는 그런 땅 짓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하고 있는데 굳이 자기가 후분양제를 도입한다거나 하는 걸 원치가 않죠. 그래서 결국 공기업, 재벌, 또 언론, 정치인 모두가 후분양을 원치 않습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소위 일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별로 전문가 같지도 않은 그런 분들이 후분양을 하면 중소건설업체가 도산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5개도 안 됩니다. 현대, 기아, 뭐 삼성 뭐 해서 몇 군데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국내 소비자를 충족시키고 해외 수출까지 하는데 자동차는 건설회사는 지금 2000년대 2000개였던 건설회사가 지금은 2만 개, 3만 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업자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이유는 이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소비자 돈으로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주어지기 때문인데 정부가 뛰는 집값을 잡겠다 또는 소비자 투기를 막겠다 하고 하면서 정작 재벌이나 언론이나 건설업자, 정치인 우리 사회 기득권층들이 싫어하는 기득권층에게 약간의 영향을 주는 그런 정책인 후분양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네. 그동안 경실련에서는 이 후분양제 도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실련이 처음 창립이 된 게 1989년도, 89년 6월 항쟁 이후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탄생한 그런 시민단체인데요. 이 후분양제 도입을 위해서 또한 그 부동산 정의 실현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또 제가 경실련에 아직 입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좀 얘기도 좀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후분양이 아니더라도 이 아파트값 거품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경실련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88 올림픽이 끝난 직후에 집값이 뛰고 전세값이 뛰었습니다. 그때는 주택 보급률이 60%밖에 되지 않았고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해서 그 세입자들이 월세나 전세 보증금 마련이 힘들어서 일가족이 집단적으로 자살하고 어떤 분들은 아이를 그 아파트 위층에서 던지고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서 이 집값만큼은 이 필수제인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자. 또 공공재인 토지를 투기의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자 하는 뜻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시민단체를 결성했고 우리의 운동도 포함해서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똑바른 정책을 제시했죠. 토지공개념 3법을 하고 주택 공급을 대량으로 늘리되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철저히 해서 헌 아파트의 한 30~40%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대량 공급을 했고 그래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본 5대 신도시와 수도권에 2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해서 뛰는 집값을 불과 1년 반 만에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99년까지 이 표를 잠깐 보시면 이 표에 이 맨 끝에가 99년입니다. 99년 이때만 해도 우리 경실련이 생긴 10년째 되던 이때는 강남 아파트가 30평짜리가 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워팰리스라고 주상복합 아파트는 평당
900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60%가 미분양이었죠. 아무도 2억 이상짜리 아파트를 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99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는 30평짜리 아파트가 2억이 채 안 됐죠. 그러던 아파트가 이때 99년에 건설업자들이 이 분양가를 자율화시켜 준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면 후분양제를 도입해서 집을 다 짓고 팔겠다,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주었는데 후분양제라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후분양 없이 선분양을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분양가 상한제까지 폐지되고 분양원가 공개가 사라지면서 2007년에는 2억 3억 가던 아파트가 13억 14억으로 폭등을 했죠. 그리고 2007년, 2008년에 다시 분양원가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그리고 10년간, 약 한 7, 8년간 집값이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14년 말 2015년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지금처럼 집값 폭등 현상이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재벌과 공기업, 건설업자에게 유리한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후분양제는 99년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때 노무현 정부 초대 정책실장 이정우 실장과 허성관, 이동걸 이런 몇 분이 경제분과위원으로 인수위원회 때 제가 만났었습니다. 그분들을.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후분양제를 적극적으로 개혁 정책으로 도입을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해서 2003년 대통령 취임을 하고 2003년 4월에 건교부 장관, 지금 국토부 장관이죠, 이 임명되는 자리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분양제를 도입해라 했더니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줘서 1년 동안 주물럭주물럭 하다가 1년 후에 2004년 초에 대통령께 청와대에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는 해부터 후분양을 단계별로 30% 하고 50% 하고 70% 하고 해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별로 후분양을 늘려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안 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청와대를 찾아가서 2004년 5월경에 청와대 정책실장, 그 다음에 정책실의 비서관인 김수현,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책실장까지 했죠. 이정우 정책실장, 김수현 비서관, 국토부 이 주택정책국장, 주택과장, 그 다음에 후분양 보고서를 만든 국토연구원 연구원 이렇게 앉아서 결국 이 후분양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안 하겠다는 보고서와 마찬가지 아니냐, 이게 아니라고 계속 해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2007년에 하기로 했던 걸 1년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하는 걸로 1년 미루고 정권 교체기인 2008년에는 아예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후분양제가 빛도 못 보고 시작도 못 해보고 사라졌습니다. 이렇듯 관료들은
관료들은 항상 재벌, 건설업자, 언론, 공기업 한 덩어리처럼 움직입니다. 이게 정치인보다 더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후분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관료들입니다. 그래서 관료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년 동안 23번의 대책을 내놓으면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는 신용만 내고 후분양제는 아예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만큼 후분양제는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고 재벌들에게 또는 건설업자에게는 아주 나쁜 제도이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이 문재인 정부에서 또는 과거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앞으로 시민을 정말 나라의 주인으로 떠받들 정권이 생기지 않는 한 이 후분양제는 쉽게 도입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누차 앞으로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했다라는 발언을 수차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암울한 전망을 하시는 게 참 이렇게 암울한 전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문재인 정부의 그런 안일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또 세부적으로 좀 더 분석하고 계신지 세부적인 내용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땅 위에 토지값과 건물값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건물값은 제주도에 짓든 강남에 짓든 경기도에 짓든 호남에 짓든 영남에 짓든 어디다 짓든 건물 건축비는 한 500만 원 안팎. 그러면 한 20평짜리 같으면 건축비가 한 1억. 건물만 팔면 1억이면 되는 겁니다. 이걸 다 줘놓고 파느냐, 짓기도 전에 파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에 뼈대만 건설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중국 같은 데는 이 뼈대를 건설하고 분양을 합니다. 중국도 뼈대 완료 후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뼈대만 완료된 상태에서 들어가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방 하나만 벽지를 바르고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어가면서 인테리어도 하고 집을 꾸며가죠. 그러면 뼈대만 건설해서 우리나라도 분양을 한다면 20평 아파트가 7천만 원에도 분양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내부 마감재는 자기가 살면서 돈이 없는 사람은 좀 이 값싼 자재를 사용하기도 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좋은 자재를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내부 마감 공사는 중소기업 건설회사들한테 시켜도 됩니다. 개인한테 시켜도 되고 꼭 재벌이나 대기업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듯 아파트가 최소한 골조가 완성된 한 70% 정도 뼈대가 완성된 후에 분양을 하는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6년 서울시가 분양하는 아파트는 전부 80% 뼈대 이상이 완료되면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건물만 분양한 아파트인데 20평짜리가 1억 1천에 분양된 아파트입니다. 이런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을 할 때 집값이 안정되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이런 아파트를 아예 공급할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3년 동안 23번 대책에 이런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파트는 유럽의 성처럼 생긴 아파트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남에 지은 아파트입니다. 땅값이 300만 원인 그린벨트 안에 500만 원, 550만 원, 600만 원짜리 건물, 아파트를 지어서 이 아파트는 유럽의 건축가인 네덜란드 왕립 건축가 설계사가 와서
유럽의 성처럼 아파트를 설계해가지고 아주 고급스럽게 아파트를 잘 지었습니다. 그런 아파트가 강남에 평당 970만 원, 30평짜리가 3억도 안 되는 값에 분양됐습니다. 이게 2010년 12월 29일 날 뉴스가 하나도 나오지 않을 시기에 이 아파트를 분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어쨌든 아파트라는 것은 건물만 분양하면 아까 보셨듯이 550만 원, 600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린벨트나 이런 논밭에다 지은 아파트는 평당 1,000만 원 이하에 얼마든지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런 아파트를 분양하라고 공기업을 만들어서 토지 수용권과 용도 변경권, 독점 개발권 이런 개발권을 준 것인데 그런 공기업이 이런 고급스러운 아파트를 싼 값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이명박 정부가 지은 이 970만 원짜리 아파트 옆에다가 3억짜리 30평짜리 3억에 분양한 아파트 옆에다가 7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수서희망타운이라는 곳은 2,400만 원에 30평에서 7억 2천. 그 다음에 서울시는 마곡지구에 30평짜리를 6억. 이명박 정권보다 2배에서 2배 반 그런 높은 가격에 분양을 했습니다. 네. 현재 강남 아파트가 평당 1억에 육박한다는 1억이 이미 넘은 아파트도 있다는 그런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도저히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난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이런 현실을 타개하는데 분명 후분양제가 저희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본부장님께서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를 좀 더 면밀하게 3분만 좀 네. 쉬었다가 네네. 좀 쉬었다 갈까요? 네, 그러면 잠시 좀 쉬었다가 저희 금방 3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또 다른 거 같아요. 어? 우리 또 다른 거. 응? 아유. 힘내식 좀 중단해요. 많이 하셨는데. 응? 힘내식 씨 지금 몇 분이야? 지금 30분 지났습니다. 근데 그래 힘내식 씨 이렇게 물떠 자료 준비하신 게 지금 있어가지고. 후분양 할 얘기가 많아. 네. 후분양에서 이제 시작해서 정책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는 게 훨씬 더 네. 어? 오늘 지금 어때요? 뭐 어때요? 지금 하는 게 훨씬 둘이 하니까 훨씬 나아요. 보기도 좋고요. 전에보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 이제 저건 뒤에 거 뺄까? 네. 응? 지저분해 보여. 조금 빼고 구는 빼고 물을 갖다 놓고 마시면서 하지. 글쎄 말이야. 무슨 물 없어요? 네, 괜찮습니다. 라이브로 막 하느라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여주나? 제가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딱 드릴 테니까요. 저 클로즈업을 한 번씩. 저희 단장님 클로즈업 할 때 여기 맞춰가지고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단장님 얼굴 높이 정도로 맞추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럴 너무 또 가리시죠?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어차피 클로즈업 하면 되니까. 네. 후분양 이제 네. 그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데 이어서 이제 저희가 좀 준비한 자료가 있거든요. 선분양제 대 후분양제. 무엇이 과연 더 효과적인 제도인지 한번 면밀하게 따져보고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후분양제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아파트를 고를 때도 물건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아파트를 사야 한다. 후분양제라는 거는 그 자체가 개혁 정책이다. 그럼 후분양제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한 100만 원대의 이 스마트폰도 우리가 여러 회사 제품을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고 이 핸드폰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한 뭐 3천만 원 정도 되는 자동차를 살 때도 그 회사 제품별로 꼼꼼하게 성능과 가격과 외관과 살펴보고 그리고 구매를 결정하는데 그 5억, 10억 이런 어마어마한 거액을 주고 사야 하는 아파트, 그 아파트가 물건을 보지도 않고 5억, 10억을 다 돈을 지불한 다음에 겨우 들어가서 살 무렵에 들어가면 이곳저곳 물이 샌다, 곰팡이가 폈다, 하자 투성이인 상태로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물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수없는 하자를 그대로 소비자가 떠안고 들어가서 살면서 불편을 호소하게 되고 하자 보수를 요구하면 제때 고쳐주지도 않고 소송하라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또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질까 봐 또는 하자 투성이 아파트라고 언론에 나오고 소문이 나면 손해를 볼까 봐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렇듯 소비자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선분양제도는 사라지고 후분양제로 바꾸는 것이 곧 개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분양이라는 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가 재벌이나 건설업자에게 부여된 특혜입니다. 이 선분양이라는 건 70년대 박정희 정부가 당시에는 주택보급률이 50%도 안 됐습니다. 서울로 몰려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려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아파트 건설 대금을 소비자가 부담한다면 정부가 하는 일은 건설업자가 적정한 이윤이라는 건 건축비 500만 원에 지금 같으면 건축비가 500만 원 하니까 500만 원에 5%에서 10%,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이익. 30평 아파트 같으면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의 이익을 보고 분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정부가 꼼꼼하게 검증해 줄 때 집값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이 선분양을 후분양으로 바꾼다는 것은 개혁이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주체가 공기업부터 후분양을 시킬 수 있습니다. 공기업은 얼마든지 시중에서 자금을 싼 값에 조달할 수 있고 충분히 자기가 건축비를 댈 수 있는데 다 지어놓고 팔아도 되는데 지금 공기업 중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6년 9월부터 약 5년 반, 6년간 서울시장을 할 동안은 아파트를 80% 완성시킨 다음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분양하는 것만 유일하게 후분양제가 도입이 됐고, 근데 그 2012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돼서 그 후분양제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이 그걸 없애면 안 된다. 계속 존속을 시켜라. 했더니 60% 후분양으로 바꿨습니다. 지금은
60% 그러니까 퇴보한 거죠. 80% 후분양에서 60%로 이렇듯 서울시도 정책 후퇴를 했고 LH공사는 아예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후분양 얘기가 나오면 어디에 1년에 몇만 가구 분양하는 중에 한 어디 몇백 가구 정도만 시범적으로 후분양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신용만 내는. 그래서 공공이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공공개혁이 됩니다. 공기업개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재벌들은 뭐 이익잉여금이 수백조씩 되고 시중에 수천조의 부동자금이 있어서 그런 엄청난 자금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한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재벌들이 이 아파트 건축비를 조달할 능력이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재벌들이 짓는 아파트는 최소한 후분양을 시켜도 되는 거죠. 그런데 안 합니다. 소비자 돈으로 재벌들이 지금도 집을 짓습니다. 소비자들은 예를 들어서 1000가구 분양한다면 1000명이 가서 은행에서 개개인이 대출을 받아야 되지만 후분양을 하면 한 건설회사가 재벌 건설회사가 돈을 빌려다가 얼마든지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재벌들은 700조, 800조가 넘는 사내 유보금이 있다고 하고 자기 돈만으로 돈을 빌려다가 하지 않아도 충분히 후분양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에게 후분양을 시키지 않는 이유는 우리 국회의 80%는 친재벌, 우리 관료들은 95%가 친재벌, 언론은 거의 100%가 친재벌, 이런 식으로 재벌과 가까운 사람들이 권력의 90% 이상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분양을 하면 금융이 개혁됩니다. 금융이 건설회사들이 돈을 빌려다가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이 금융기관은 어떠냐? 개개인한테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그 아파트 사업의 사업성을 보고 그 아파트를 짓는 회사의 이 신용도를 보고 그 아파트를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후분양을 하면 아파트를 잘 짓는다고 소문나는 회사, 아파트를 지어서 하자가 없다고 소문나는 회사, 아파트를 지어서 잘 팔릴 곳에다 짓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경쟁력이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한테 좋은 아파트가 싼 값에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도 망할 염려가 없습니다. 꼼꼼하게 사업성이나 이런 걸 따져보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돈을 뜯길 염려가 거의 없죠. 그래서 금융도 개혁이 됩니다. 후분양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벌개혁, 금융개혁, 공공개혁 여러 가지 개혁으로 이어집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게 아파트 후분양제를 하게 되면 아파트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가장 그 많은 분들이 원하는 개혁, 언론이 개혁됩니다. 앞으로 전면적인 후분양제를 도입한다고 정부가 선언을 하면 아파트를 건설하는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동안 조중동이나 경제지, 아파트 광고에 의존하는 언론이 수입이 3년간 끊깁니다. 아파트 광고가 3년 동안 없어지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파트 광고를 따내기 위해서 광고성 기사를 써내는 그런 편향된 언론이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언론 개혁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개혁을 정부가 왜
추진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파트 과장 광고가 사라집니다. 어디 아파트 짓지도 않았는데 더블 역세권이다, 뭐 좋은 학교가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거짓 허위 과장 광고하는 그런 일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후분양을 하면 지금 선분양 때는 모델하우스에 있던 자재를 또는 모델하우스에 설치해 놓은 가구를 바꿔치기 합니다. 3년 전부터 모델하우스와 3년 후에 내가 입주할 때 보면 가구가 달라지고 자재가 달라지고 해도 일반 소비자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손해배상 청구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분양제가 되면 다 지어진 거를 보고 좋은 자재인지 좋은 가구인지 또는 불량품은 없는지 자기가 직접 판단하거나 자기가 판단을 할 수 없으면 전문가를 대동하고 가서 얼마든지 꼼꼼히 살펴볼 수가 있고, 그래야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생기고, 마지막으로는 이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들끼리 품질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잘 짓기 경쟁을 하는 거죠. 왜? 1000가구, 2000가구, 1000가구 예를 들어서 5억씩 해서 5천억이나 1조 원을 투입해서 아파트를 다 지어놨는데 품질이 불량하거나 해서 안 팔리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회사 사장이나 회장이나 경영진이 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기술자들에게 좋은 제품을 만들기를 원할 것이고, 가구 바꿔치기라든지 불량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기들 스스로가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들끼리 잘 짓기 경쟁을 함으로써 좋은 아파트, 좋은 건축물이 쏟아질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100만 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1100만 채의 아파트라는 거는 한 가구당으로 따지면 10만 개의 아파트 동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아파트 중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야, 저건 정말 좋은 세계 명품으로 지어진 아파트다. 저런 건축물은 정말 세상 어느 나라에다 내놔도 자랑스러워할 만하다 하는 건축물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파트를? 그런 아파트가 우리는 한 채도 없다는 거예요. 이 아파트나 이런 건축물을 잘 지면 관광 상품이 되고 관광객이 몰려듭니다. 우리가 다른 유럽 여러 나라를 다녀봐도 좋은 건축물, 좋은 주택, 좋은 주거 시설, 좋은 도시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국가 경쟁력으로도 이어집니다. 해서 이 후분양제는 빠른 시일 내에 도입돼야 되고 즉각적으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야당에서 제가 보기에는 2014년 12월 분양가 상한제와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면서 지금 집값 폭등의 단초를 제공했고 3년간 집값 잡지 못한 이 정권은 과거 정권 탓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엔 두 정당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에게 서로 못하게 경쟁을 했고 집값을 서로 올려서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내놨던 이 두 정당이 지금이라도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후손에게 꼭 필요한, 이 나라에 꼭 필요한 후분양제를 서로 여야가 합의해서 즉시 처리하기 바랍니다. 특히 김종인 위원장은 후분양제 의사를 밝혔지만 이낙연 여당 대표는 당대표가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아직 후분양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경실련은 조만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후분양제와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와 관련된 핵심적인 경실련 주택 정책을 제안할 것이고 가부간에 답을 받아낼 것입니다. 청와대 대통령께서 또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만일 이 방송 볼 가능성이 뭐 거의 없지만 본다면 후분양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건물 분양 등등 경실련이 주장하는 핵심 정책 하나하나를 제가 보다 더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네. 집이야말로 저희 같은 서민 입장에서는 평생에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무언가를 구매할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사야 되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보지도 않고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참 불편부당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고요. 오늘 본부장님 설명에 따라 저희 경실련에서는 앞으로 그 후분양제 도입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전개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만 오늘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